처음엔 외로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나이 들면 한 번쯤은 느끼는 그 흔한 공허함. 아이들 다 크고 남편은 말이 줄고 집은 조용해지고 하루가 너무 길어서 괜히 창밖만 오래 보게 되는 그런 외로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다. 그저 오래 외로웠던 사람이 누군가의 다정함에 잠깐 기대고 싶은 거다. 그러니 정신 차리면 금방 지나갈 거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지 않더군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 감정은 더 조용하고 더 깊고 더 위험한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제 이름은 유정민 58입니다. 남편은 62, 결혼한 지는 31해가 됐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웠고 아들은 이미 장가가서 부산에 살고 있고 딸은 회사 때문에 서울에서 독립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떠난 뒤 집에는 저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아주 안정적인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고 생활비 한 번 밀린 적 없었고 술 먹고 행패를 부린 적도 없고 밖으로 겉도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젊을 때는 다들 그랬죠? 정민 씨는 남편 잘 만났네. 무뚝뚝해도 저런 남자가 오래가. 말 없는 남자가 사고는 안 쳐.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남편이면 그걸로 됐다고요? 그런데 세월이 길어지니까 알겠더군요. 성실하다는 것과 따뜻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요. 남편은 저를 함부로 대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깊이 바라본 적도 없었습니다. 제가 머리를 잘라도 모르고 새 옷을 입어도 모르고 아프다고 말해야 그제야? 병원 가봤어? 한마디 하는 사람. 기념일을 잊는 건 예사실이었고 제 생일은 달력에 적혀 있어도 매번 딸이 먼저 기억했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어요. 그러다 익숙해졌고 나중에는 기대 자체를 안 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기대를 접으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대가 사라진 자리엔 편안함이 아니라 쓸쓸함이 남았습니다.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리 사이가 조금은 달라질 줄 알았어요. 젊을 땐 먹고 살기 바쁘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으니 이제는 같이 차도 마시고 산책도 하고 가끔은 오랜 얘기도 나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회사만 안 나갈 뿐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TV부터 틀고 밥 먹고 신문 보고 동네 친구들과 바둑 두러 나가고 오후엔 낮잠, 저녁엔 뉴스와 스포츠 채널. 제가 옆에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지나쳤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건강검진에서 재검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검사 받으러 오래. 남편은 TV를 보다가 그래? 큰일 아니겠지? 그 말로 끝냈습니다. 저는 한참 서 있다가 다시 물었어요. 같이 가줄 수 있어? 남편은 그제야 저를 보더니 조금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날 친구들이랑 약속 있는데 혼자도 갈 수 있잖아? 갈 수야 있죠? 세상에 혼자 병원 못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갈 수 있느냐와 같이 가주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저는 결국 혼자 병원에 갔고 복도 의자에 앉아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자꾸 친정엄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제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무서웠던 검사보다 같이 가줄 수 없다는 남편의 말이 더 오래 남았으니까요. 집에 와보니 남편은 소파에 기대 귤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일 없대? 그 말에 저는 신발도 못 벗은 채 한참 서 있었습니다. 괜찮았냐고는 안 묻고 무서웠겠다는 말도 없고 그저 별일 없대? 그 순간 저는 또렷하게 알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 옆에 오래 살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기대본 적이 없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
이상하게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갑자기 뭘 해도 재미가 없고 집안일도 귀찮고 마트에 가도 뭘 사야 할지 모르겠고 하루가 길고 밤엔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가끔은 이대로 내가 사라져도 남편은 며칠은 모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무서운 생각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저뿐만은 아닐 겁니다. 나이 들어 아이들 다 떠나고 남편과 마주 앉아도 대화 하나 제대로 안 이어질 때 아프다고 말해도 일정부터 계산하는 사람 옆에 살 때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 존재가 서서히 희미해지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저는 그 무렵 집 밖으로 좀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구청 문화센터에서 하는 시 낭독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원래 책 읽는 건 좋아했지만 시를 따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말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라도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처음 수업은 어색했습니다. 저 같은 또래 여자들 몇 명, 정년퇴직한 남자들 몇 명, 강사가 나눠준 시를 돌아가며 읽고 느낀 점을 말하는 시기였어요. 그곳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강주혁, 60. 나이는 저보다 2살 많았고 대학교에서 국문학을 전공했지만 평생 출판 유통 쪽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 아내를 먼저 보냈고 지금은 혼자 살며 주말엔 작은 서점에서 봉사처럼 일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첫인상은 아주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많지도 않고 눈에 띄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특별히 멋을 부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묘하게 사람의 말을 끊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누군가를 평가하기보다 먼저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처음 그를 의식하게 된 건 제가 한 문장을 읽고 잠시 멈췄을 때였습니다. 그날 읽은 시는 중년의 고독을 다룬 시였는데 제가 한 구절에서 이상하게 목이 막혀 더 읽지 못했어요. 잠깐 정적이 흐르고 제가 죄송해요 하고 웃으며 넘기려는데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대목이 원래 쉽게 안 읽히는 사람이 있죠? 저는 순간 놀라서 그를 봤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민망하지 않게 못 본 척하거나 아니면 괜찮냐고 지나치게 호들갑을 떱니다. 그런데 그는 딱 그 정도의 거리에서 제가 왜 멈췄는지 아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제가 물통을 챙기다 흘린 종이를 주워주며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많이 참아오신 분들은 꼭 저런 대목에서 멈추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정말 제 마음이 살짝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많이 참아오신 분들. 저는 웃으며 다들 그렇죠 뭐 하고 넘겼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들 그렇다고 해도 그걸 끝까지 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은 따로 있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만 보며 그 말만 곱씹었습니다. 말 안 하고 사는 사람. 누군가가 저를 그렇게 정확하게 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아이들도 친구들도 저를 늘 괜찮은 엄마, 잘 버티는 사람, 무난한 아내라고만 봤거든요. 그런데 처음 제대로 말을 나눈 남자가 제 안에 얼마나 오래 말하지 않은 것들이 쌓여 있는지 알아본 겁니다. 그 뒤로 우리는 수업 전후로 조금씩 말을 나누게 됐습니다. 시집 이야기, 예전에 좋아했던 소설 이야기, 왜 어떤 문장은 나이가 들어야 비로소 아프게 읽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는 대단히 다정한 사람처럼 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 담백했고 조심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담백함 속에 이상하게 마음을 붙드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수업이 끝난 뒤 복도 창가에 서서 비를 보고 있는데 그가 제 옆에 와 섰습니다. 비 오면 좀 우울해지시죠? 저는 놀라서 웃었습니다. 그게 보여요? 그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밝은 척 하실 때보다 조용히 계실 때 얼굴이 더 선명하셔서요. 그날 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밝은 척 하실 때보다 조용히 계실 때 얼굴이 더 선명하셔서요. 누군가가 제 표정에서 제가 숨기고 싶은 쓸쓸함을 읽었다는 게 이상하게 위로였고 동시에 너무 위험했습니다. 처음엔 그 감정이 그냥 외로움의 반작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못 받은 관심을 잠깐 다른 데서 채우는 거라고. 그러니 제가 선을 잘 지키면 이 감정은 금방 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업 있는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무슨 시를 읽을까 보다 그 사람이 올까부터 먼저 생각났고 옷장을 열면 괜히 어두운 색보다 밝은 니트를 고르게 됐습니다. 대단한 꾸밈도 아니었어요. 립밤을 한 번 더 바르고 머리를 대충 묶지 않고 빗질을 한 번 더 하는 정도. 그런데 그 작은 변화조차 제겐 너무 낯설고 부끄러웠습니다. 58살의 아내가 결혼 31년 차 여자가 누군가를 보기 위해 거울 앞에 한 번 더 선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남편과의 거리는 더 선명해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제가 뭘 입었는지 몰랐고 제가 수업 가는 날인지도 관심 없었고 그저 점심은 밖에서 먹고 와? 그 정도만 물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수업에서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다가 멍하니 한참 서 있었어요. 그날 그 사람이 제게 아주 조용히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정민 씨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너무 오래 뒤로 미루면 결국 표정이 먼저 지친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딱 그런 얼굴로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집에 와서도 그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리모컨만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저는 주방에서 양파를 썰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나는데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만큼 마음이 딴 데 가 있었던 거죠. 남편이 그제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뭐해? 조심 좀 하지. 그 말에 정말로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조심? 내가 지금 뭘 조심해야 하는지 당신은 알기나 하냐고. 나는 지금 내 결혼보다 내 감정이 더 무서워 죽겠는데 당신은 칼 조심하라는 말밖에 안 나오냐고. 하지만 저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날 밤 샤워기 물을 틀어놓고 오래 울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처음엔 그랬어요. 혼자 오래 버틴 사람이 잠깐 따뜻한 말에 기대고 싶어진 것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보다 더 위험한 감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채워지면 잦아들 수 있지만 마음이 깊어지면 그건 더는 단순한 공허함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문자 한 줄이 오면 괜히 하루가 다르게 느껴졌고 수업이 끝난 뒤 같이 걷는 복도 몇 걸음이 집에서 남편과 보내는 하루보다 더 길게 남았습니다. 그는 대놓고 선을 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늘 더 다가오지 않으려는 듯 조심했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몇 사람이 같이 근처 찻집에 갔는데 사람들이 하나둘 먼저 일어나고 결국 저와 그 사람만 남았습니다. 창밖엔 늦가을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고 찻잔에 김이 올랐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르다 그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민 씨? 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요즘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찻잔을 든 채로 그를 봤습니다. 그는 제 눈을 피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더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정해야 했어요? 그게 맞았습니다. 저도 신경 쓰였다고 말하면 그 순간부터는 정말 돌아오기 어려운 길이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더 무서웠던 건 제 입에서 부정의 말이 바로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그 침묵을 읽었는지 잠깐 웃지도 못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부담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 감정이 맞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모른 척이 잘 안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외로움만이 아니구나. 외롭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마음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분명 외로움 위에 생긴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괜히 웃음이 나고 그 사람이 없는 자리가 허전하고 그가 오늘 무슨 표정이었는지 떠올리게 되고 그가 한 말 하나를 밤까지 곱씹게 되는 감정. 그건 더는 단순한 공허함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현관문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그렇듯 TV를 보고 있었고 제가 들어온 걸 보더니 왔어? 하고 다시 화면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너무 선명하게 비교가 됐어요. 누구는 내 마음이 자꾸 신경 쓰인다고 말했고 누구는 내가 들어온 것도 확인만 하고 아무 감정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 차이가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아세요? 저는 그날 정말 선을 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요? 더 무서운 건 그걸 스스로 멈추기 어려워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 사람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문자 답도 늦게 하고 수업 끝나면 바로 나왔고 일부러 다른 사람들 옆에만 앉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 훈련된다고 멈춰지지 않더군요. 도리어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가 수업에 안 오면 하루 종일 마음 한구석이 비었고 그가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같은 말을 하면 괜히 그 하루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일부러 수업을 빠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요. 그런데 오전 내내 저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시계만 보게 됐습니다. 지금쯤 수업 시작했겠지. 그 사람은 왔을까? 내가 안 나온 걸 알까? 그날 오후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안 보이셔서 괜히 걱정됐습니다. 어디 아프신 건 아니시죠? 그 한 줄에 저는 결국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프다고 말해야만 아는 사람인데 그는 제가 한 번 안 보였다고 걱정이 됐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알겠더군요. 이건 더 이상 외로움이라고 가볍게 부를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참 뒤에야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쉬고 싶었습니다. 그가 곧바로 답했습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쉬셔야 할 사람처럼 보여서요.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꼭 쥔 채 정말 오래 울었습니다. 누가 나를 쉬어야 할 사람이라고 말해준 적이 얼마나 오래 없었는지 그제야 알았거든요. 아이들 어릴 땐 제가 늘 누군가를 챙기는 사람이었고 지금은 남편까지 돌보는 사람이 됐지 누군가가 저를 좀 쉬라고 좀 덜 버티라고 말해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제 마음 가장 약한 곳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에게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의 감정을 정리하려면 먼저 제 결혼부터 봐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남편은 늘 그랬듯 귀찮아하는 표정이었어요. 왜 또? 저는 그 말에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플 때조차 늘 혼자였다고 느낀다는 것, 같이 살지만 부부라기보다 생활만 함께하는 사람 같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방어적이었습니다. 나 나름대로 책임 다했잖아. 먹고 사는데 문제 없었잖아. 이 나이에 무슨 감정 타령이야? 그 말에 저는 정말로 처음으로 참지 않고 말했습니다. 책임만 다하면 부부가 되는 건 아니야. 나는 당신 옆에서 너무 오래 없는 사람처럼 살았어. 그 말에
남편은 처음으로 정말 길게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원래 강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이상하게 웃음이 났습니다. 강한 사람. 맞아요? 다들 저를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오래 외로웠는지는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그 후 우리는 부부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몇 번 가다 보니 자기가 무심한 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고 하더군요. 가족을 먹여 살리고 큰 사고 안 치고 집에 일찍 들어오는 남편이면 자기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조금은 이해했습니다. 그가 일부러 저를 외롭게 만든 건 아니라는 걸. 다만 너무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걸요. 하지만 모른다고 해서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저는 결국 그 사람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어디까지 갔는지 알아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한참 뒤 답장이 왔습니다. 그 말이 맞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래도 정민 씨를 알게 돼서 감사했습니다. 오래 참고 살아온 분이 앞으로는 조금 덜 외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장을 읽고 저는 다시 울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고 부르며 버티던 감정이 사실은 훨씬 더 깊고 위험한 것이었다는 걸 그제야 완전히 인정하게 됐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비 오는 날이면 특히 그래요. 도서관 복도 창가, 찻집 창문에 흐르던 빗물 많이 참아오신 분들 같아요. 쉬셔야 할 사람처럼 보여서요.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그 말들이 아직도 제 안 어딘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사람이 특별해서만은 아니었다는 걸. 제가 너무 오래 그런 말을 듣지 못하고 그런 시선에 닿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걸요.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인 줄 알았는데 더 위험한 감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사라질 수도 있지만 마음이 깊어지면 사람은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없게 되니까요. 저는 결국 몸으로 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마음은 이미 한참 전부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부끄럽게만 여기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흔들림 덕분에 제가 얼마나 오래 저 자신을 방치하고 있었는지 처음으로 알게 됐으니까요. 이제는 남편에게도 참기만 하지 않습니다. 나 오늘 힘들어. 나 이건 서운했어. 같이 병원 가죠. 예전엔 그런 말이 징징대는 것 같고 구차한 것 같아서 다 삼켰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참는다고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참을수록 누군가는 사라진다는 걸. 그 누군가가 저였다는 것도요.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건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늦게야 인정되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 앞에서 저는 뒤늦게야 제 삶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이라는 것 오래 참아왔지만 아직도 다정함에 흔들릴 만큼 마음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은 그 마음을 함부로 굶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걸 58배야 배웠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아주 늦지는 않았다고 요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제게 먼저 묻습니다. 정민아, 너 오늘은 괜찮니? 또 참고만 있진 않니? 누가 너를 봐주기만 기다리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보고 있니? 그 질문을 이제는 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시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다정함 하나에 삶 전체가 무너질 만큼 저를 오래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요.